네, JTBC 뉴스특보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 전 4시 기준으로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밤 0시 발표와 비교하면 274명 늘어나면서 총 7,041명이 됐습니다. 확진자 조사 결과 10명 중 7명꼴로 집단 감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잠시 후 전문가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취재 기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관 기자, 대구에서 한 아파트 전체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코호트 격리가 된 아파트 단지에는 142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은 46명입니다. 확진자 중 1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32명은 입원 대기 중입니다. 코호트 격리 조치에 따라 현재 주민은 물론 외부인도 출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한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46명인데 지금 아파트 주민의 상당수가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청은 확진자 발생을 심층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입주자 중 94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65% 넘게 신천지 신도인 겁니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46명은 모두 신천지 신도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자가 또 발생했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1시쯤 이 83살 여성 A씨가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대구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상태가 악화돼 지난 1일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씨는 기저질환으로 천식을 앓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4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코로나19 특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탁상우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교수, 김영주 변호사, 신아람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신아람 기자, 오후 4시 기준으로 지금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간단하게만 정리할까요? 예, 아까 오후 2시 브리핑 때 발표됐던 확진자 오늘 0시 기준으로 6,700명대였는데 아까 오후 4시 기준 확진자 274명이 추가돼서 총 7,041명, 그래서 7,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자 수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0시 기준으로 처음 정부가 공식 집계한 사망자 수는 4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브리핑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가 47번째 사망자까지 확인을 했고 지자체 발표를 합하면 지금까지 48명까지 사망자가 늘어난 걸로 파악되고 있고 그중에는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없는 분들도 포함된 걸로 일단 파악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오후 4시 기준 통계는 추가 확진자만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0시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신천지 관련이 63.5%로 4,297명, 그리고 집단 감염이 73%라고 분석을 했죠. 예. 그리고 또 대구 경북 지역을 살펴보면 대구가 5,084명으로 5,000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경북이 1,049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앞서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앞서 신아람 기자도 언급을 했지만 집단 발생 연관성을 확인한 경우가 한 73% 정도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먼저 유병욱 교수님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좀 알아가면서 예. 확인된 것은 뭐냐면 밀접하게 붙어 있다 보면은 이 비말 등이 감염이 되는데요. 이것이 한 번 노출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감염이 되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하면은 네. 우리가 노출이 되고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서 발병을 일으키는 과정이 되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특수한 환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수한 종교 집단과 특수한 병원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경험한 바, 그리고 학습한 바에 의하면은 집단 발병이 좋은 환경에서 있을 때 노출이 되면은 발병이 잘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탁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동시에 그 집단 발병이 많았다라는 그 사실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 역으로 따지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말 절실하다라는 것들을 좀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확진자가 7,000명이 넘었고 사망이 이제 47명 이렇게 되는데 사실 치명률을 따지면 아직 1%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집단 감염에 대한 확진자가 확 늘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이렇게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이제 답안지를 좀 밀었었는데 예. 그걸 확 당겨가지고 이제 다시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밀린 건 다 썼고 앞으로 발생하는 환자들을 이제 차근차근 대응하면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도 그렇고 질병관리본부 또 대구시에서도 그렇고 일단 확진자 증가세는 일정 부분 뭐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추세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만 신천지 외에도 지금 대구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 9에서 10% 정도의 이 확진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유의해서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오후 브리핑에서 추후에 환자 증가의 가능성과 주의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전파 연결고리에 있어서 사실 또 중요한 집단 중에 하나는 학교입니다. 대개 아동들의 경우도 그러한 감염병 전파에 상당히 역할이 큰데 학교, 학원 등이 이제 휴교 내지는 휴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지역에서 만약 연결고리를 잘 찾을 수가 없는 역학조사를 해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발생이 만약에 더 늘어난다든지 또는 상당히 특정 지역에서 또다시 발생이 급격하게 커진다든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탁 교수님이 방금 비유하신 것처럼 이제 밀려 쓴 답안지를 일단 다시 쓰는 작업을 일단 했다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전파 원인을 끊고 차단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 부분을 좀 염려해야 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감염원을 찾아야 된다라는 뜻은 사실 전파 봉쇄를 하기 위해서 그 감염을 이제 시키는데 지금 감염을 전파하고 있는 원인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예. 이게 중요한 단계는 이미 좀 지나지 않았냐. 왜냐하면 확진자가 이미 과포화 상태고 모든 확진자를 통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감염원을 찾는다 해도 이미 다른 전파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염원을 찾는데 좀 역량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학교라든가 집단 시설을 통해서 전파되는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취약계층들이 있는데 취약계층들이 결국 의료시설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의료시설이 충분히 이제 갖춰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대구 경북 지역이었지만 앞으로는 서울도 가능하고 광주도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감염원도 중요하지만 감염이 전파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의 그런 의료시설 대비 같은 것들도 미리 수용 가능한 그런 그 건물들 이런 것들도 확보해 놓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지금 이제 조금씩 뭐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의 집단 시설 등에서 조금씩 집단 감염이 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대비하고 예방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탁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예. 우리가 이런 피라미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예. 우리는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환자들과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특성상 이것이 특정한 지역 또는 특정한 종교단체에서 먼저 시작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예를 들어 3이라고 하면 1, 3, 9, 81, 243. 243을 우리가 다 찾아서 격리한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또 하나의 또 다른 물방울이 튀어서 진앙지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발산이 되는 부분에 대한 물론 그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찾게 된다고 하면 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미 지역사회 그 피라미드의 밑부분 무증상으로 감염돼 있는 사람이 많다는 전제 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서의 집단 발생에 대한 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조금 좀 얘기를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 노래방, 뭐 PC방 이런 다중 이용 시설에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좀 나오겠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다중 밀집 시설에서의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예를 들면 충남 천안에서는 지금 줌바 댄스 수강생을 시작으로 80여 명 가까운 사람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동전 노래방에서 일하던 직원을 중심으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된 이후에
손님들도 잇따라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노년층들은 기원 그리고 10대, 20대들의 경우에는 PC방, 코인 노래방 등이 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근데 노년층의 기원 같은 경우 굉장히 어르신들이 아직은 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신지 계속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10대, 20대들의 경우에는 지금 PC방과 동전 노래방 등이 문제가 되는데 이곳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지하에 있고요. 환기가 어려울 뿐더러 손으로 만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PC방 같은 경우 마우스나 키보드가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직원의 경우 마이크에 일회용 덮개를 씌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이크 손잡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지는 곳인데 이곳에 예. 대해서 지금 소독이 되고 있는지 여부도 문제고 좀 많은 분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자제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나온 뉴스를 또 하나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충북 괴산의 한 마을에서 이제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제 공통된 공간을 살펴보니까 이제 경로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국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권준욱 부본부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3월 23일로 계약을 연기한 것에 굉장히 동의하는 것은 학생들이 또 다른 감염원 또는 이제 퍼질 수 있는 그런 예. 중간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로당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이제 어르신 센터나 이런 예,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저희 부모님께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좀 답답하시더라도 당분간은 집에서 영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들이 취약군이시고 현지에서 젊은 인원들이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개인 위생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려도 본인들이 잘 따르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닫고 어르신들한테 집에서 건강관리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에 따르면 이제 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도내 전수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이제 교회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에서 이제 예정대로 예배를 강행하는 것으로 일단 조사됐다 이런 지금 보도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종교인들의 행사와 모임을 좀 중단해 주셔야 하는 필요성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으로 지금 확산이 되었던 사례가 보고가 되었고 지금 7,000명 넘는 감염자들의 대부분이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에서의 감염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난다라고 하면 정말 이것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지역 교회 절반이 지금 오는 8일에 집회 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현재 이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집회 관련해서는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막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이런 감염병으로 인해서 온 국가가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분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로라도 지금 막아야 하는 필요성은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관련해서 대통령이 왜 긴급명령을 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예. 긴급명령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인 것이 지금 현재 중대한 교전 상태도 아니고요. 국회가 집회가 불가능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것에 관련해서 좀 규제를 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이 정부기관의 대응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아람 기자, 국가기관의 업무할 때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모습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이. 네, 언택트라고 해서 거리두기 중에 하나가 화상회의인데요. 예. 지금 법원과 검찰도 잇따라 화상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전국에 있는 법원장들이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논의를 했고요. 또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상재판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열리냐면 사무실에서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원고나 피고 측 대리인들이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내는 거고요. 검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에서 그러니까 재판을 담당하는 전국 그 부장 검사들이 공판 절차의 발전 방향을 놓고 회의를 했는데 대면을 하지 않고 화상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탁기 교수님, 앞서 이 정부 브리핑에서도 이 요양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취약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좀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 취약계층이라고 이제 그 저희들이 이렇게 딱 분류를 할 때는 바로 이제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취약계층, 그러니까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취약계층들의 이제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조기 치료가 들어가야 그나마 생존율이 높아진다라는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미리 이제 증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감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미리 찾아내서 치료에 들어가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했던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다시 이제 시민 의식에 좀 그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예. 대부분의 젊은 건강한 사람들은 감염이 되더라도 낫습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근데 감염이 되었다가 낫는 동안 내가 모르는 다른 취약계층한테 감염을 옮길 때 그때가 바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자는 거고 학교도 개학을 좀 미루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그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요 한 가지 확진 상황도 한 번만 더 얘기를 하죠. 신아람 기자. 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다녀온 승무원이 양성 판정을 또 받은 사례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 대한항공 승무원 한 명이 확진 판정 받았다는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이 분과 함께 지난달 20일 LA에서 인천으로 떠난 항공편에 탑승했던 경기 용인에 사는 30대 승무원인데 자가격리를 하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새로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장거리 운항을 하는 승무원들은 출국과 입국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체류할 때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 중인 승무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을 일주일 더 늘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상황들 취재 기자를 좀 연결해서 확진자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부 대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이한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오후 들어 추가된 확진자 상황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조금 전 오후 집계가 나왔습니다.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추가된 확진자는 274명입니다. 24시간 기준으로는 448명이 더해져서 전체 확진자는 7,041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늘어 오늘 새벽 영남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48번째 사망자입니다. 보건당국은 기저질환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료원에서도 90대 환자가 숨지면서 사망자는 모두 4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정부 세종 일청사 10동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20대 여성 공무원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세종시 도담동 피트니스 센터에서 줌바 댄스를 배우다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7일 목이 붓는 증상이 시작됐지만 어제 오후까지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사무실 직원을 모두 검사하고 사무실은 내일까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체 정부 부처가 대부분 연결된 세종청사 특성상 전염이 확인될 경우 청사 전체를 폐쇄하는 초유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일본 입국자에 대한 특별 검역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일본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제한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비자 효력 정지에 이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됩니다.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으면 역학조사를 거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국내에서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연락처와 머무는 곳의 주소 등을 밝히고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도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뉴스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대구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었다시피 대구에서 아파트 대상으로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진 부분을 조금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변호사님, 앞서 이제 우리가 종교 관련 얘기를 했는데 신천지 관련해서도 지금 아파트 대상 코호트 격리가 내려진 곳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코호트 격리라는 것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건물이나 시설 등을 통째로 봉쇄를 해서 특정 질병에 같이 노출된 사람을 외부와 이제 격리하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사실 용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립국어원에서는 동일 집단 격리로 좀 표현을 했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동일 집단 격리를 그동안에는 지금 뭐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일반 국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금 처음으로 내려져서 눈길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아파트는 대구 종합복지회관 내에 있는 임대 아파트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아니고요. 대구 시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35세 이하 미혼 여성 근로자가 입주를 할 수 있는 대구시가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130여 가구가 살고 142명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6명의 확진자가 지금 나왔거든요. 이 중에서 지금 14명은 병원에 이송이 되었고 32명은 지금 입원 대기 중인데 이렇게 소규모 아파트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 그 안에 또 다른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염려, 그리고 외부에 또 이것이 확산될 것이 염려가 되어서 처음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런 동일 집단 격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140명이 조금 넘게 이제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60% 좀 넘게, 그러니까 94명 정도가 신천지 교인으로 오늘 오전 이제 대구시 브리핑에서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이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신천지 이야기가 또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하는 인원이 142명인데 그중에서 94명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이었다. 예.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신천지 안에서의 확산이 다시 한번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물론 현재 지금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조사를 거의 다 끝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또 많이 감염을 시켰고 이 일반 시민들도 9에서 10% 정도의 감염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고 뭐 이런 지금 동일 집단 격리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 위생 관리에 꼭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천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탁 교수님, 지금 이제 아파트 안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어떤 뭐 집회나 어떤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좀 확산이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역학조사가 좀 필요하겠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이제 대구 아파트가 꼭 거기에 신천지 교인들이 많이 있어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바로 이 코호트 격리 같은 방식이 소위 말하는 적극적인 방역입니다. 예. 그래서 감염이 가능한 모든 그 측면들을 다 고려해서 그 안에서 무증상자, 경상자, 중증 이런 확진자들을 다 찾아내는 지금까지의 그런 방식들이 그 대한민국의 방역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자가 많은 거고 확진자가 많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적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치명률을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이 가장 낮은 걸로 아마 비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아파트 사례가 지금 집단 감염을 좀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닫았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35살 미만의 분들이 사시는데 이분들이 직장 생활도 하시고 친구도 만나러 가고 커피도 마시러 다니고 그런데 그 집단군의 특정한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노출됐을 거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지금 나는 확진이 안 됐는데 나까지 왜 애기 있어야 되냐가 아니라 확진 전 이미 노출과 감염은 됐으나 충분히 바이러스가 몸에서 활성이 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다른 곳을 옮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런 집단 감염의 사례는 이런 젊은 분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경증으로가 분류해서 생활치료센터의 개념으로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중증 질환이 있는 요양병원이라고 하면은 코호트 격리와 더불어서 중증도와 중증 환자를 빠르게 우리가 찾아내서
치료받도록 옮기는 그런 과정이 같이 진행될 거로 생각됩니다. 지금 생활치료센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아람 기자, 앞서 대구시 브리핑에서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입소 대상자 중에서 지금 절반가량 500명 좀 넘는 분이 입소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지금 밝혔죠. 네, 맞습니다. 권영진 시장이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어제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그러니까 확진자인데 증상이 가벼운 1,199명을 조사를 했는데 입소하겠다는 환자가 575명, 입소가 어렵다는 환자가 534명이라고 했으니까 딱 절반 정도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1인실, 2인실이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건 방역 당국의 권한이라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들어오라고 설득했습니다. 지금 생활치료센터에서 보니까 앞서 대구시 발표에도 보니까 제일 처음으로 입소했던 것이 중앙교육연수원인데 이곳에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일주일 이상 지난 분들을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음성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에서도 경증인 환자들은 얼마든지 치료 혹은 증상이 완치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탁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제 완치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 텐데요. 예. 그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하게 완치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취약계층이죠. 저희가 의료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아직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완치가 될 수 있는 이런 건강한 분들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활치료센터 관련해서 혹시 뭐 의료진들이나 관련해서 좀 소식 들어오거나 좀 듣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요? 네, 어떻습니까?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예. 전에 제가 제 동료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병원이 포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집에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국가에서 연수원이나 또는 리조트 등을 국가에서 잠시 임대를 해서 환자분들을 갖다가 모실 수 있도록 하자. 그 이유는 중증의 환자분 중에 특히 어르신들, 노인분들은 폐렴의 증상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열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본인 또 어르신 스스로가 호흡곤란이라든지 이걸 잘 얘기를 못하고 또 혼자 사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가족분들이 문의를 하거나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인 경우에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가시고, 거기에 우리 동네 병원, 주치의 선생님들의 자원을 받아서, 예전에 이제 나는 개원한 지 너무 오래돼서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나도 내년에 레지던트 때처럼 병동 주치의로 내가 한 50분 정도는 아침 저녁으로 열 재고 들어보고선 중증 환자들은 큰 병원으로 보낼 수 있다는 분들을 더 늘린다고 하면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세팅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중증과 중증조 환자들 더 빠르게 전문가들이 선별을 해서 치료가 필요한 시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이제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 그렇다 보니까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또 강력하게 신천지 측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권영진 시장이 오늘 브리핑에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요청과 경고로 시작하겠다면서 검사 받지 않은 사람들 오늘 모두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걸 위반하게 되면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할 수가 있고요. 이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 1,914명 중에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이 1,768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또 어제 신도 700명 넘는 사람이 검사를 받았는데 이 중에 33.3%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월 16일에 마지막 집회를 한 뒤에도 여전히 확진자와 오랜 기간 함께한 사람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서울시가 어제 신천지 관련해서 시설을 폐쇄를 했는데 추가로 파악해서 폐쇄 조치한 곳들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서울 안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경로로 받은 시설이 550개였는데 중복한 것을 빼면 303곳이고 총
202곳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신천지 측이 원래 170개 시설이 서울에 있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32곳을 더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곳들은 모두 폐쇄하고 방역 조치한 상태인데 주목할 만한 게 이름이 독특합니다. 뭐 복음센터, 문화센터, 스터디 카페, 미용실, 모임방, 마사지숍 다양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 측은 곧 그 법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부분을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영주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헌법에 보장된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신천지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수사를 착수하게 된다면 이제 감염법 예방법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강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호소하고 종단에 따라달라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방역에 협조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좀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신천지 사람들의 많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다 보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 하나하나 이게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강제 수사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단을 누락했다.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 위장된 시설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입소 거부나 검사 거부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제 입소 거부는 지금 감염병 예방법 안에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사실상 강제할 수 있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 이제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반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자체장이 뭐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나 진단을 할 수 있는 긴급 명령을 바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협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처벌 규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처벌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입법이 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집단 감염이 지금 신천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산발적으로 다른 집단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이 우려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오늘 질병관리본부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 좀 사례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분당 재생병원에서 이제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초기에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초기에 호흡기 질환 증상이 없다든가 이렇게 되면 초기에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어떤 특정 의료기관을 탓하거나 그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떤 대형 의료기관으로 환자분이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서 원내 감염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이번은 우리가 선별하는 중에 저도 안심진료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직접 근무를 하면서 보면 선별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자분들이 나는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왔는데 우연히 CT 촬영, 컴퓨터 촬영으로 폐를 찍었더니 폐가 보여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 실제로 병의원을 방문하시기 전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이시거나 만약에 접촉 사례나 유사한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의료진들에게 다 말씀을 해주셔야 그 병원에 오는 다른 환자분들도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도 치료받을 수 있고 방역과 치료에 지금 힘쓰고 있는 의사, 간호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의료진한테 도움이 되니까 꼭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의료진과 본인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탁 교수님 무증상 감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초반에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던가 또 분당 재생병원 사례에서도 항암제 관련 부작용으로 파악을 했지 이것이 이제 코로나19 관련 연관성을 찾기 초반에 힘들었던 어려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자를 빨리 찾아내고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빨리 찾아내는 걸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검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유, 그거는 유명 교수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예. 저는 사실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 의료 시설도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집단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실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곳이 의료 시설입니다. 예. 특히 의료 시설 중에 만성 질환자라든가 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는 곳은 특별 그 대책을 세워서라도 예방책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부터라도 좀 제대로 갖춰야 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제 동료나 또 선배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예. 중국 절강성에서 최근에 나온 연구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PCR이라고 해서 중화 효소 검사로 해서 코를 이렇게 넣거나 목으로 해서 점막으로 해서 그 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그런 부분을 핵산을 뽑아서 중화 효소 검사를 하는데 한 6시간, 그다음에 그것이 통보되는 데까지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근데 중국에 나왔던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의심이 되는 그런 집단군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코호트 격리를 하는 의료시설이나 의심되는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삼각형 꼭대기에서 의심되는 군이 있다고 하면은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는데 조영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방사선을 많이 쓰지 않는 가벼운 방사선을 쓰는 촬영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일찍 무증상 상태에서 폐렴이나 폐질환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확진 검사를 통해서 빠르게 선별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 부분은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 앞으로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이제 종합병원급으로 와서 또는 준종합병원으로 와서 의심되는 환자분이 있다고 하면 빠르게 컴퓨터 단층 촬영과 이 PCR이라고 하는 중화효소 검사를 병행함으로써 환자를 분류하는 방법도 앞으로 전문가분들이 고민하고 중앙마책된 본부에서도 그걸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 교수님의 제언을 들어봤고요. 타키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미국 질병관리본부 쪽에서도 일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미국에 비해서는 뭐 비교가 안 되고요. 특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검사량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부분. 검사를 많이 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그만큼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내겠다라는 거거든요.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냄으로써 그 감염의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확진자도 많아지고 감염자도 많아져 보이지만 실제로 사망률이 적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염의 전파를 차단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미 사망자가 10여 명 이상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이미 지역사회에서 수천 명의 감염이 있지만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더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어떤 질병관리본부의 그런 역량들이 지금 뭐 미국을 앞섰다라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진단만큼은 지금 현재 방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도국 취재 기자가 일본,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상 이제 상응 조치를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신하람 기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줄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외교부가 밝힌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예. 우선 일본이 밝힌 게 9일 0시부터 격리 조치를 2주간 하겠다는 거였는데, 우리도 똑같이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 그리고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9일 0시부터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특별 입국 절차를 도입을 해서 발열을 체크하고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지를 받겠다고 했고요. 또 여행 경보도 1단계에서 2단계 여행 자제 단계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정세균 총리도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상응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고요. 현장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철저하게 준비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WHO 세계보건기구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좀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은 2002년에 월드컵 공동 개최를 계기로 기존의 상호 무비자로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 18년 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서로 입국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예. 세계보건기구는 지금 상호 입국 제한 조처에 대해서 서로 화합을 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것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보다는 약간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조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글쎄요, 이게 뭐 정치적이든 감염병 예방을 목적이든 어찌되었든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교역이 활발한 것 자체가 좀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이후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좀 보도국의 취재 기자를 한 번 더 연결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후 들어 추가된 확진자 현황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추가된 확진자는 274명입니다. 24시간 기준으로는 448명이 더해지면서 전체 확진자는 7,000명을 넘어 7,041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늘어 오늘 새벽 영남대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48번째 사망자인데 보건당국은 기저질환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료원에서도 90대 환자가 오늘 오전 숨지면서 사망자는 49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분도 이제 줌바 댄스와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종 정부청사 10동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20대 여성 공무원인데요. 이 여성은 지난달 세종시 도담동 피트니스 센터에서 줌바 댄스를 배우다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7일 목이 붓는 증상이 시작됐지만 어제 오후까지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발병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사무실 직원 모두를 검사하고 사무실은 내일까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체 정부 청사가 대부분 연결된 특성상 전염이 확인될 경우 청사 전체를 폐쇄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요양병원 전수조사도 진행된다고요? 네, 다음 주인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전국 요양병원 전수조사가 시행됩니다. 이 경북 중심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 같은 취약계층 시설에서 감염이 늘어나자 마련된 조치입니다. 또 요양병원에 있는 원인 불명 폐렴 환자 460여 명도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취약계층 생활시설에 여건이 된다면 예방 목적의 코호트 격리를 고려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관련 전망을 이번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해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절마다 돌아오는 유행병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이 관련해서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2003년에 발생했던 사스와 달리 혹여 지금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기는 계절별로 또 유행을 계속 순환해서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차후 또는 차기의 유행 내지는 발생을 앞두고 최소한 그 과거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비축된 치료제와 긴급하게 개발했던 백신이 효과를 발휘했던 것처럼 연구자들이 연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고 또 계절마다 돌아오는 어떤 계절성 독감처럼도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스의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메르스도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그것이 일단 사스는 종료가 됐다고 선언이 됐고 그 이후로도 발병하지 않았고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메르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2015년 이후에도 2018년에도 한 분의 환자분이 국내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잊혀졌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약물들이 개발되다가 시도되다가 경제성이라든지 정책적인 것에 부딪혀서 소멸됐는데 이번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팬데믹, 세계적 유행 상황이라고 보고 예. 그렇다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2020년 겨울에서 2021년 겨울 북반구 기준입니다. 다시 유행할 거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가와 WHO가 지금 제약사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탁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실 그 이미 팬데믹이라는 상황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긴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계절성 감기라고 해서 이게 그만큼 위험성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게 계절성이기 때문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돌아왔을 때는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되고 그렇기 예를 들면 때문에 어떤 뭐 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부분을 변이가 봐야 되지 되나요? 않더라도 지금 백신 자체가 없는 예. 상황에서 미국이라든가 지금 현재 이제 남미라든가 호주는 이제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겨울이 되는 순간 이미 이제 그 환자들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가적으로 많은 환자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단계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제적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뭐 여행을 제한한다든가 여행객을 뭐 이렇게 격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떤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상황이라 저는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거고요. 예. 빨리 백신이 나와야죠. 시간 싸움인데 백신이 나와줘야 어떻게든 그 이제 계절성으로 그 순환이 될 때 그것들을 이제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전에 홍콩에서 영국으로 가려면 19세기에 배를 타고 6개월이 걸렸습니다. 수에즈 운하 생겼다고 4개월 당초됐다고 좋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사실 지금 비행기를 타면 홍콩에 런던까지 12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절이 바뀌고 남반구에서 유행을 하고 다시 옵니다. 이 물류라든지 항공, 인류의 흐름은 마치 인체에 있는 혈액과 같아서 그걸 비행기를 막는다, 특정 국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서로가 공도동망, 같이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제한할 수 없고요. 따라서 계절성 유행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빠르게 연구를 진행하고 국가적으로 그걸 같이 승인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개발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방 수칙 다시 한 번만 짧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탁 교수님. 손을 자주 씻으셔야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은 가장 절실한 상황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스크는 절대적인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연구된 바에 의하면 일반인들 대부분은 7명 내지 10명 중에 7, 8사람들은 대부분 잘못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감염원을 차단하는 효과가 없다라는 것들이 계속 논문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스크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 개인 위생 수칙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뉴스특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관련 소식은 잠시 후 이어지는 뉴스룸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